하는지 모르겠네요. 하그 샤브 사메악. 매년 샤브오 때 왜 이렇게 제가 샤브옷의 남자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해에는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깜짝 서프라이즈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났었죠. 지난해에는.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갔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바로 일로 왔어요. 그때 그랬었는데 요번에도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다 온 뒤에 처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오다 보면은 작년에는 제가 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내년에는 또 당연히 올 줄 알고 있다가 안 나타나는 서프라이즈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인류들한테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집단적으로 비난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인류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자 지구를 향해서 대규모 살인과 파괴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면서 특히 그 가자 지구 최남단에 있는 라파에 대한 군사 계획을 저지할 긴급 조치를 내려달라고 ICC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을 그리고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체포영장을 청구해놨습니다. 당분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요아브 갈란트 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그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국제사법재판소와 이 회원국인 나라에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체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마저도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역시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의 공격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면서 공격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PBS 방송과 AP통신은 여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10월 7일 하마스의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금 미국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반대 시위, 반유대주의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UC 버클리, UCLA 또 콜롬비아 대학 또 예일 대학 이런 그 유수의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반이스라엘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이스라엘 시위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게 진짜 시위대인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이스라엘 시위대의 56%가 그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그 서울대학교의 그 학생들하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역시 서울대 안에서도 반이스라엘 시위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위대들 중에 서울대 학생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몇 명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위만 하면 어디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이스라엘 이 규탄 시위가 아주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뉴스를 내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서울대 학생들도
쟤들은 누구? 지금 뭐 하는 거임?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어쩐지 서울대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반이스라엘 시위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할 일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반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규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 이 일들이,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가자지구에서 일어났던 이 큰 사건들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뭘 눌러야 되는 건가요? 가운데 거 이거 위에 누르면 되나요? 이건 포인트고. 아니, 이게 내가 띄우는 게 아닌데, PPT 좀 띄워주세요. 다음. 여긴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신문물에 익숙하지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 10월 17일,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병원을 공격해서 병원 건물이 폭격당하고, 그 병원 안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들을 포함해서 모두 500여 명이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악에 바친 이스라엘 군인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치르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이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와 병원과 이런 데는 공격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민간인들, 환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병원을 폭격해서 500명씩이나 사망케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런 것이 전 세계로 뉴스에 퍼져나가니,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뭔가 조금이라도 트집이라도 잡히게 되면은 가만두지 않고 싶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500명씩이나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예, 지난 3월 14일 날입니다. 얼마 전이죠. 가자지구 하마스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쿠웨이트 교차로에서 이 구호물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민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었으면 구호물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구호물자가 그 들어오는 그 트럭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20명이 사망하고 155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주장이 가자지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한쪽으로는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위해서 구호물자를 들여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여보내는 척하면서, 정작 가자지구 안에서는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민간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이 총을 쏴서 20명이나 죽고 155명이나 다치게 했다면,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이 욕을 먹어도 쌀 일이죠. 이러니 전 세계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가자지구의 북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해서 그 옮겨갔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가자지구 남쪽에 라파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 라파에는 지금 약 130여만 명의 난민들이 몰려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라파 지구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작전을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군인이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저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 있던 하마스 대원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파에 130명의 민간인들이 몰려 있긴 하지만, 그 130만 명 안에 또 하마스 대원들이 바글바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인질들이 그 라파에 다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질도 구출해야 되고 또 하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라파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가자지구 안에서 이 5월 27일 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촌이 화재가 발생해서 여기서 45명이 숨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것도 역시 그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촌에 이스라엘 군이 로켓 미사일을 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45명이나 죽었다니까. 난민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데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또 전 세계로 뉴스가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 지금 사진이 그 45명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통곡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주민들, 민간인들, 피난민들입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들이 전 세계 뉴스와 또 SNS를 통해서 쫙 퍼져나가면서 이걸 본 사람들, 전 세계에 약 17억 명의 무슬림들이 있거든요. 이 17억 명의 무슬림들이 이런 사진과 동영상, SNS에 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래서 없애버려야 할 이 종족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슬림들만 보는 게 아니라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인류가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과연 이것들이 정말일까? 이게 정말이라면 이스라엘은 뭐 욕을 먹어도 당연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하나씩 들여다보죠. 저는 첫 번째 사건, 그 가자지구의 병원 폭파 500명이나 죽었다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뉴스에서 500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500명이나 죽을 정도면요, 그 병원이 모두 폭삭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500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0명이 죽었다라는 뉴스만 나올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인이 폭격을 해가지고 폭삭 주저앉은 병원 건물의 사진은 한 번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500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500명의 시신을 어떻게 병원 폭격 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심이 갔어요. 500명이 죽을 정도면 병원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그 무너진 건물 잔해들을 다 파헤쳐서 시신들을 하나씩 수습해서 500명이라는 것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며칠은 걸릴 텐데 이게 또 이 건물들을 며칠 가지고도 안 되죠.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5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이스라엘 군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 병원은 우리가 폭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이 500명이나 죽은 병원, 폭격당한 병원은 없다. 병원이 폭격당한 게 아니라 병원 옆에 있는 주차장이 폭격을 당했다. 그래서 5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약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가 났다. 그 50여 명의 사상자라는 것은 50여 명 안에 사망자도 있지만 부상자도 많다라는 거죠. 이게 50여 명의 수준이고 자동차는 주차장에 있던 차들 중에서 약 10여 대만 파손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이 발표한 이 사진, 위성 사진에 보면은 드론 사진입니다. 드론 사진에 보면은 저렇게 주차장에 작은 폭탄이 떨어져서 10대 정도 차량이 불에 탄 것밖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 폭격은 누가 한 거냐?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민간인들 환자가 들어가 있는 병원을 폭격한 것이 아니라, 이 폭격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하마스와 여러 개의 한 세 개의 그 이 무장 세력이 있어요. 가자 지구 안에는 PIJ라는 게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해서 PIJ라고 하는 하마스보다는 조금 작은 무장 세력인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가자지구 저 뒤쪽에서 PIJ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 로켓이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이 주차장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나 PIJ가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발사하는 로켓이요,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가자지구 안에서 죽은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발표하는데, 하마스 쪽에서는 약 3만 4천 명 정도 죽었다 그래요.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3만 4천 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적게 보여, 한 2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 일단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어쨌든 또 이 하마스가 주장하는 3만 4천 명 사망자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쏜 로켓에 의해서 불발탄으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PIJ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쏘는 그 로켓의 성능이 그다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면 그냥 끝인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폭죽놀이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발사만 되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 하마스가 쏘는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서 쏘는 로켓이 성능이 좋지 않아서 날아가다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자리에서 불발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뒤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네들이 쏜 로켓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3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 사망자 숫자, 이 뉴스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그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가자지구 하마스 보건부 당국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가자지구 하마스 보건부, 이건 하마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콩으로 매줄 쓴다고 맞나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 대체적으로 언론들의 그런 모습들인데, 이 3만 4천 명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PIG가 결국은 이스라엘 쪽으로 날린 것이 이스라엘로 날아가기도 전에 중간에 떨어져서 여기 저 주차장에 떨어져 가지고 50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가자지구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을 폭격을 해가지고 500명이나 되는 환자와 의료진이 죽었다라고 그냥 먼저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전 세계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내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아닌데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진실을 밝혀도 이것을 알고 보니 이스라엘 얘기가 맞습니다라고 해서 정정 보도가 안 나오고,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자지구 안에서 하마스가 자기네들끼리 전화 통화한 내용을 도청을 해가지고 틀어줬어요. 봐라 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 그러는지 지들끼리. 이 중간에 저 뒤에 빨간 데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저 이스라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저 병원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بقول لك اللي أول مرة بنشوف الصاروخ زي هيك والشظايا هذه، فبقول لك تبع الجهاد، صواريخ 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يعني. ايه فهم بيقولوا تعاون 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إنه من عندنا هذا. شكله من عندنا مين اللي بيقول هيك؟ بيحكوا إن الشظايا تبعت الصاروخ إنه شظايا محلية مش زي شظايا إيش بتقول؟ سبحان الله، من عندنا ما لقاش غيرين بجرثومة. عاد هذول تلاقيهم من المقبرة الورا دي بفلت محط فيهم. ايش إيه؟ اصدر بتلاقيهم طالعين من المقبرة اللي ورا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دي اللي هو فسه ونزل عندهم. هو في مقبرة وراه؟ المعمداني ولك عند الساحة بالضبط. هي وين لما تدخل على الساحة؟ أول ما تدخل على الساحة تدخلش على البلد، على ايدك اليمين في 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عرفتها. 자, 이렇게 근데 이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자세하게 안 한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과연 그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위해서 구호물자를 잔뜩 실은 트럭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구호물자를 기다리고 있던 민간인들을 향해서 달겨들지 말아라고 총을 난사해서 사람들이 20여 명 죽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냐, 이것을 또 한번 봅시다. 미국 CNN이 이스라엘과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CNN에서 나왔네. 자, 봅시다. 알고 보니까 구호 트럭이 인도주의 통로에, 이건 뭐냐면 그 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줬어요, 이스라엘이요. 통로에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무장한 팔레스타인들이 총격을 가했고, 구호 트럭이 들어오고 가자지구 군중이 트럭을 약탈하기 시작하니까 팔레스타인 무장괴한들은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트럭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깔고 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식량을 찾는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고 있으며, 하마스는 이를 두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지난 2월에도 또 있었습니다. 아랍 언론에서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구호 트럭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구호품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군이 그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서 104명이 죽고 700여 명이 부상당했다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동영상들, 막 사람들이 차에 깔리고 총에 맞고 그다음에 막 그 자기네들이 다친 이런 영상들이 이 카메라로 찍혀가지고 틱톡과 SNS, 유튜브 이런 데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X에도 퍼져나가고요. 이런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전 세계 아랍권들에서 또 난리가 났죠.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지들끼리 그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죽고 다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쳤는지 요거는 좀 사실을 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죠. 이때가 새벽 4시 40분쯤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한번 영상을 이스라엘이 또 답답하니까 요거를 또 공개를 했어요. 드론으로 찍은 새벽 4시의 영상입니다. 자, 구호 트럭 30여 대가 가자지구 북부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새벽 4시 40분입니다. 트럭이 들어오기도 전에 맨 앞에 트럭으로 사람들이 막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 정도가 몰려들다가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수천 명으로 늘어나고, 이 수천 명으로 늘어난 사람들이 서로 밀면서 몇 사람이 차에 깔리는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차가 더 이상 못 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차에 구호 트럭에 올라타고, 특히 운전석에 올라타서 운전사를 끌어내고 폭행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난리를 치니까 뒤에 있던 트럭도 또 덩달아서 이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피하려고 앞으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트럭에 또 이렇게 사람이 깔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호 트럭은 이런 과정에서 죄다 털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맨 뒤에서 이 구호 트럭에 안전하게 현장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호위해 주던 이스라엘 군용 트럭과 군 탱크 장갑 차이까지도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군인 입장에서 아무리 총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자기들을 향해서 때로 덤벼들면은 이스라엘 군인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무섭죠.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총은 달겨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군인들에 의하면은 주로 다리 쪽을 쐈대요.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104명이 다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구호 트럭에 깔리고 바퀴에 깔리고 압사해서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렇게 구호 트럭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간인들이요, 구호 트럭에만 달겨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에도 이렇게 달겨듭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는 앰뷸런스를 향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저렇게 구호 트럭을 향해서 민간인들을 쏘는데 왜 이렇게 구호 트럭을 쏘느냐? 그리고 앰뷸런스를 향해서 공격을 하느냐? 그것은 앰뷸런스 안에 있던 의료진들이 죽고 그 안에 있던 환자가 죽고 또 그 앰뷸런스 주변에 있던 많은 이 부상자들이 죽어야만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렇게 구호 물자를 싣고 들어오는 이 트럭과 그 민간인들을 향해서 하마스가 총을 쏴서 그들을 많이 죽여야만,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되는 원인을 이스라엘 군인으로 그 책임을 돌려야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범죄 국가라는 이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파 지역의 그 난민촌에 공격을 해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죠. 130만 명 정도 모여 있는 그 난민촌에 과연 정말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쏴서 그 난민들을 죽였을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45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다 불타 죽었습니다. 난민촌에 그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에 다 불이 붙어가지고 45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난민촌이 있는 텐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보십시오. 45m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군이 그동안 추적 중이었던 하마스 지휘관이 여기 2명이 이 군 시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하얀색이 난민촌이고 거기서 45m 떨어진 곳인데, 보시면은 난민촌 그 옆에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에서 12m 정도, 18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바로 옆에 로켓이 있습니다. 이 로켓이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에 텔아비브로 로켓이 날아온다라는 막 사이렌이 울리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 텔아비브로 날아오는 로켓을 발사한 데가 바로 저 가자지구 라파의 난민촌 바로 옆에 있는 로켓 발사대에서 날아온 겁니다. 이걸 알죠, 이스라엘 군이.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저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또다시 저곳에서 로켓이 발사돼서 텔아비브 쪽으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늘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로켓의 그 발사 지점이 어딘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향해서 쏘는데, 문제는 저 바로 옆에 민간인들이,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텐트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쏘긴 쏘는데 가장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폭탄 중에서 약한 폭탄을 터뜨려서 쏴서 저기만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기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저 옆에 떨어져 있는 난민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17kg의 폭약을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마스 지휘관이 숨어있던 곳에 공격을 해서 2명의 지휘관이 살해가 됐습니다. 사망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마스 지휘관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폭약 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우리가 좀 여기서 예의주시하면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하마스는 그 폭탄 창고, 폭약 창고를 왜 난민 텐트 바로 옆에다가 세워놨느냐? 이것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위치를 알고 나서 공격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난민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난민들이 최대한 많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옆에, 민간인들 한가운데 로켓 발사대를 설치하고 폭약을 준비해 놓고 무기들을 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하마스가 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마스는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쏠 때에도 늘 로켓 주변에는 어린 아이들을 배치해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공격하게 돼서 결국은 아이들이 죽게 만드는 것이 하마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저렇게 로켓에 발사대를 설치해놓고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자기는 정작 도망을 가죠. 그런데 저 뒤에 아이들을 세워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는 것이 하마스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다가 이 난민촌 옆에 공격을 하면서도 최소한 폭약을 약하게 해서 17kg의 그 이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것이 폭탄이 터지면서 이 하마스 그 지휘관 2명을 죽이면서 그 옆에 있던 이 탄약고가 폭발이 되고 그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튄 이 불꽃이 난민촌 텐트에 옮겨 붙은 소위 말해서 2차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마스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이 쏜 게 맞다, 이스라엘이 저 난민촌을 향해서 쏴가지고 45명이 죽은 게 맞다, 그래서 불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이것도 자기네들끼리 전화통화하는 내용은 또 얘기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또 도청을 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 그러는지. وبيقولوا بقوا قاعدين في اجتماع بعدين قعدهم ذخيره لما صوت السلاح بدا يتفجر وشمت المسار بعثر ابو رفيق هذا ما يحكيهم مستودع سلاح باقي طلع يعني الاخوان اللي خلطوها اليهود مش قويه يعني صاروخ صغير لانه مش فاحر جوره كبيره وعنده يطلع توابع لتفجيرات كثير.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 라파 지구 국경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전 세계는 특히 미국도 그렇고 이집트가 제일 이걸 반대하는 게 누구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이 가자 지구의 라파 그리고 이 이집트와 이 사이에 있는 이 라파 국경을 이스라엘이 점령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라파 옆에 있는 이집트와의 그 마주한 국경이 약 1.5km 정도 되는데 이 1.5km 구간 안에 가자 지구와 이집트로 연결하는 땅굴이 10개나 발견됐어요. 이 땅굴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굴이 아니라 이 땅굴 안으로 트럭이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무기와 모든 이 불법 물건들이 이쪽으로 다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집트 쪽에서부터. 그게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자지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필요한 물건까지도 이집트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 그쪽에도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다가 이 배달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터널로 이렇게 그 물건들을 나르는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갑이 3,000원이었으면 지금 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 장사를 하는데 왜 이게 3만 원이냐? 이게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갈 때 이집트 쪽에서도
여기서 저걸 받는 거예요. 통행세를. 또 가자지구 안에 들어와서도 하마스가 여기서 또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배가 뛰는 거예요. 그 안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소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소도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당시에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찍었어요. 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KFC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KFC 그 프라이드 치킨을 배달해가지고 그 터널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자지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몇만 원이에요. 닭 한 마리에 막 5만 원, 7만 원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작년 10월 7일 이전보다도 10월 7일 전쟁 난 이후에 10배 이상으로 물가가 뛰었을 만큼 여긴 뭐냐면은 이 가자지구와 이집트와 연결하는 통로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형성되어 있고 하마스도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받게 되는 그 통행세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도 그러고 하마스도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국경의 이 지하 터널만큼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이 양반들의 입장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공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생각하기 끔찍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그 잡혀 있는 인질들이 있잖아요. 인질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인질들이 이 라파에 뚫려 있는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이집트로 빠져나갔을 경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이 인질을 찾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전쟁을 치를 수는 있지만 그 인질들이 이집트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이집트와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마스는 분명히 그 인질들을 이 터널을 통해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빼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갈까요? 정말로 생각하기에 끔찍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으로 이 인질들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터널들을 전부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장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마스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그리고 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살기 위했다고 도망 나온 이 난민들을 앞세워서 인간 방패로 삼고 이렇게 정말 더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 작년 10월에 전쟁이 난 이후에 이 하마스의 최고 군사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팔레스타인 독립전쟁을 위해서는 여성과 아이와 노령층이 가자지구에서 더 많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인간 방패 전략을 독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 방패 전략이 아니라 인신공양 전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반인도주의 국가, 전쟁 범죄 국가로 전 세계에다 각인시키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마스는 민간인 희생과 가자 주민들을 뒤에서 숨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중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자국민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 국가로 규정하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올바른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가전을 전문적, 시가전, 이 도시에서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존 스펜서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그 시사 전문지죠, 뉴스위크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무엇과도 비교하지 마라. 이런 전쟁은 전례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비인도적으로 비인륜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인도적인 전쟁을 치룬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칼럼을 썼다라는 얘기시죠. 우선 이분이 뭐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 칼럼을 썼는지 한번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가자 전쟁을 과거 전쟁사와 비교하면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통계 오류와 핵심 맥락을 누락하고 부정확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 존 스펜서 교수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자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가자 전쟁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 인도적 전쟁이라 이렇게 평가하면서 전쟁사에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전투도 이번 가자지구 전투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군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군인 IDF는 하마스 병력 700km가 넘는 그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가능한 이 지하 터널을 마주해야 한다. 이스라엘 군인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들 테러 진지 터널은 민간인 지역, 특히 학교와 병원과 모스크와 UN 시설들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자지구는요 서울시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23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가자지구야말로 지구에서 가장 큰 지붕 없는 감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인구 밀집도가 너무나 높고 사람이 그 아주 옴짝달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시 인구는 1000만 명이죠. 그 1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 3분의 1이면은 300만 명이 넘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230만 명이 살고 있다면 오히려 서울보다도 인구 밀도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230만 살고 있는 서울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하철 노선보다도 훨씬 더 긴 700km의 지하 터널을 뚫어놨어요, 하마스가. 그리고는 그 지하 터널이 700km를 땅 속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 땅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땅 위로 올라오는 연결 통로를 우리로 치면 지하철역 입구죠. 이게 어디로 돼 있냐면 학교가 돼 있습니다. 병원이 돼 있어요. 모든 민간인 집 가정에 주방 싱크대를 열면 지하 터널로 연결되는 입구가 나오고, 아이 방에 들어가면 아이 침대를 걷어내면 거기에 밑에 하마스의 땅굴로 연결되게끔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700km가 넘는 땅굴이 모든 가정집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하마스 대원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마스 대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진지 그 부대로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가자지구에 있는 모든 학교와 모든 병원과 모든 이슬람 사원과 모든 공동묘지와 모든 국제 구호 기구들, UNRWA 뭐 이런 데들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이 하마스들을 잡아낼 수가 없는 아주 이 특이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베트남 전쟁 때 베트공들도 지하 터널을 뚫기는 했죠. 지하 터널이 얼마나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개미집, 저는 가봤어요. 그 베트남의 그 베트공들이 파놓은 땅굴들을 가봤는데 이 베트공들의 땅굴도 지하에 제국처럼 만들어놨지만 그 땅굴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정집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숲속에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어떤 병원도 그 어떤 학교도 그 어떤 종교시설도 땅굴로 연결되게끔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베트공도 그렇게 안 했는데 하마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바로 이런 상황과 마주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 국민들을 1,300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살하고 강간하고 240명을 납치한 것에 대한 방어적 권리인 선제 공격이 아닌 정당한 방어적 전쟁으로 이것은 국제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군인이 왜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 군인이 국가에 왜 존재하고 국가의 존재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납치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키부츠 마을까지 거리는 1.4km밖에 안 돼요. 언제든지 이건 지금 풍선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로켓이 날아올 수 있고 행글라이더로 날아올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그들이 날아오지 못하게 하고 로켓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 작전을 어떻게 전쟁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이스라엘 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하마스 테러 병력을 약 10,000명 정도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마스의 주장으로는 24,000명 정도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례가 없을 정도로 10,000명의 하마스 대원들을 살해하면서도 전례가 없을 만큼 민간인들을 극도로 신경 쓰면서 피해 방지를 해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민간인들을 대피시켜 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민간인들을 대피 도로를 확보하고 그들을 대피하라고 했지만 그 대피 도로를 가로막고 집 밖으로 나오려는 그 피난민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남쪽으로 피난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가로막은 사람들이 바로 하마스 대원들이었다는 얘기죠. 전쟁의 목표에서도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희생시키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지역에 로켓을 퍼부으면서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운동 지지를 독려하는 비문명적 정치투쟁 또는 지하드 성격의 투쟁인 반면에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깔끔하죠. 납치된 자국민 인질들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려니 이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사력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이 하마스는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지금도 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이 날아와요. 아직도 하마스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그 하마스를 완벽하게 100% 와해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결국은 하마스가 소멸되지 않고 괴멸되지 않으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유럽으로 가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하마스는 새로운 테러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미국 대선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큼 지금 미국 안에도 이미 상당수의 하마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학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시위대들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마스다, 내가 하마스다 이러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0월 7일 날 학살 테러가 일어났던 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국경을 다시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둔다면 단 한 명의 하마스라도 살려둔다면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 넘어올지 모르고 또 언제 로켓을 쏘아댈지 모르는 일입니다. 골란 고원을 보십시오. 하도 그쪽에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로켓을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그 골란 고원을 접수해버렸지 않습니까? 6.1 전쟁 때. 그 골란 고원을 접수해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지켜 세워놔야
더 이상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갈릴리 호수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이 6.1 전쟁 때 골란고원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요,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도 언제 시리아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두려워하면서 배를 타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라드가 있습니다.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아시켈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마스를 괴멸하지 않으면 언제 또 가자지구에서 그 땅으로 향해서 로켓이 날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참에 아예 가자지구를 그냥 점령을 하면서 하마스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목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시가전이 아니라, 한 번의 작전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기간의 전투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번 가자 전쟁을, 과거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2022년부터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이때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이라는 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철강 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러시아는 이 마리우폴 도시의 90%의 건물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43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을 살해했고요. 또 어떤 날은 하루에만도 600명 이상의 이 우크라이나 이 민간인들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르게이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에서 2년 3개월 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38만 3천 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건 뻥이다, 이렇게 많이 안 죽었다, 우리는 3만 1,000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미국 정부는 7만 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대략 20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죽은 것만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은 90년대 말 20개월 동안 러시아가 체첸과의 전쟁에서 체첸의 수도 그루진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전투를 벌였는데, 체첸 인구 110만 명 중에 5%인 5만 명을 사망케 했던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먼저 침공해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해서 민간인 집들을 불태우지도 않고 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체첸도 러시아를 먼저 침공해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강간하지 않았고 집을 불태우지도 않고 러시아 민간인들을 체첸으로 납치해 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또 체첸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건물을 폭파하면서 도시를 파괴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도 이 러시아를 향해서 전쟁 범죄 국가라고 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 언론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를 향해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집단이다라고 비난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한테만 이러는 것일까요? 시리아 내전 당시에도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2013년도부터 2017년 동안 4년 동안 민간인을 포함해서 15만 명, 2013년도부터 24년도까지 10년 동안 장장 10년 동안 다른 나라 국민도 아니고 자기네 국민들을 향해서 30만 명이나 살해하고, 이 악마 같은 정권은 하루 평균 자국민 사망자가 평균
매일매일 84명씩이나 죽어가는데도 전 세계 그 누구도 이 시리아의 정권에 대해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서 전쟁 범죄자다, 전쟁 범죄 정권이다라고 비난하지 않고 또 역시 아사드 대통령을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좀 봅시다. 194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미국과 영국 연합국의 폭격기 편대가 당시 독일의 드레스덴을 폭격했는데, 이때 유럽 전선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자그마치 3,400톤의 폭탄을 퍼부었어요, 이 드레스덴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17kg의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한으로 거기만 공격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해서 17kg의 폭탄을 부었는데, 이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3일 동안 드레스덴에 3,400톤의 폭탄을 쏟아부어서, 그때 당시 그 드레스덴에 있었던 중세 시대의 바로크 시대의 예술 작품과 건물들이 모두 다 파괴되고, 특히 2월 14일 하루 동안에는 영국 공군 비행기가 772대가 떠서 드레스덴의 하늘을 가득 메우면서 2,659톤의 이 폭탄을 하루 사이에 다 떨어뜨렸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단 사흘 만에 드레스덴 도시에서 민간인들 2만 5천 명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2만 4천 명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파악된 것도 아닙니다. 사흘 동안에만 2만 5천 명을 민간인을 살해했던 것이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라는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또 있습니다. 1944년 11월 일본의 도쿄 공습 당시에 미군은 도쿄에 있는 군 시설이나 군수 산업에 대한 공습이 아니라 도쿄라는 도시, 한 도시 전체를 섬멸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무차별 공습을 감행합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도쿄 공습에 대한 그 일지를 봤는데요, 11월 1일은, 그러니까 서울시로 얘기하면 강남 1구, 11월 2일은 강남 2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쿄 도시 전체를 아주 잘게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나눠서 공격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하루에 1개 구에서 3개 구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데,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장장 10개월 동안 미국은 도쿄를 아작을 내버렸어요. 군인이나 민간인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살해하면서 이때 30만 명의 도쿄 민간인들을 살해했고, 어떤 날은 하루 폭격으로 8만 명에서 1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공격은 독일의 드레스덴 폭격과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폭 사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수치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을 전쟁 범죄 국가라고 운운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또 미국이 한 일들을 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2월 3일부터 3월 3일 한 달 동안 미군이 미군 포로 1,000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3만 5천 명의 미군 병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자그마치 한 달 동안 필리핀 민간인들 10만 명을 살해합니다. 이런데도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범죄를 그만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국이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될까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2016년도와 2017년도 이라크 모술 전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당시 미군은 IS를 섬멸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이라크 병력과 미 공군 전력이 투입돼서 9개월 동안 민간인 지역에 숨어든 IS 병력 찾기 위해서 10,000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합니다. 13만 6천 채의 가구가 파괴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을 전쟁 범죄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IS는 민간인 지역에서 게릴라 전술을 펼치긴 했지만 오늘날 하마스처럼 로켓을 발사하거나 인질을 구금하거나 지하 테러 터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4월 미군은 이라크 반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6일 동안 이라크의 인구 30만 팔루자 이 도심을 초토화시켰는데 이때 민간인 희생자는 600명에 달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이 팔루자 2차 전투에서 약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돼서 800명의 민간인을 희생시키면서 그때 당시 팔루자 도시의 60%의 건물들을 파괴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은 정당한 작전이고 정의로운 전투이고 이스라엘이 하면 전쟁 범죄.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거 현대 전쟁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스라엘보다 전쟁의 결과는 훨씬 더 처참하고 끔찍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라고 이 존 스펜서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야말로 미국도 하지 못했던, 영국도 하지 못했던 가장 인도적인 전쟁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마스 전쟁의 시작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전이 아니라 7년 전이 아니라 바로 불과 7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7개월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죠. 단 1시간 만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8,000발의 로켓을 쏘아댔습니다. 1,300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240여 명의 인질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서도 자기들은 자기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죠. 병원과 학교와 민간인 집에 로켓 발사대를 설치하고 자기들의 은신처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마스는 700km의 지하 터널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속에 분명히 이스라엘 인질들을 숨겨놓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함부로 이스라엘은 그 터널들을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하마스와 민간인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민간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나쳤는데 뒤에서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민간인인 줄 알았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경계를 풀었는데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는데 뒤에서 그 여인의 가방에서 폭탄을 꺼내서 집어 던집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돌려보내 주었는데 그게 유인 장치였습니다. 어디선가 히브리어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인질이다, 우리를 구출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까이 갑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하마스 대원들의 유인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보호해야 되고 인질도 구출해야 되고 하마스와도 싸워야 되죠. 거기다 또 국제사회, 국제 언론, 국제 미디어를 향해서 자기들의 입장도 밝혀야 합니다. 한꺼번에 이스라엘은 몇 개의 작전, 몇 개의 전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향해서 아직도 전쟁 범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번에 한국인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온통 반 이스라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전쟁 범죄 국가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한편이 돼서 거기서 그렇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럴진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 성경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레위의 자손 그 고라와 몇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250명을 선동해서 대듭니다.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죠. 그러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들에게서 물러나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 있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 속에 삼켜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더니 그들 자신도 이렇게 순식간에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즉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인간들을 벌하지 않고 하마스 같은 인간들을, 하마스를 두둔하고 하마스를 보호하는 저 인간들을 하나님 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졸고 계시는 건가요? 주무시는 건가요? 저 정도 왜 봐주시는 겁니까?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들었던 사람보다도 약하다라는 건가요? 착하다라는 건가요? 왜 저들을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까? 어떨 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겠습니다. 2023년 12월 얼마 전입니다. 터키의 이슬람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이 사람 이름이 하산 바드메지예요. 이 사람이 이 국회의사당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인자, 얼마나 욕을 하든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비호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20분 동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이 열변을 토하다가 마지막으로 장엄하게 아주 폼잡고 알라를 칭송하는 그런 시를 읽다가 그 시를 끝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lk sözünü tamamlasın. Tamamladıktan sonra Siz İsrail'in suç ortağısınız. Siz İsrail'in suç ortağısınız. Elinizde Filistinlilerin kanı var. İşbirlikçisiniz. Allah'ın gazabından kurtulamayacaksınız. Hepinizi saygıyla selamlıyorum. Tamam artık yeterli. 여러분, 이스라엘 비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브레드 TV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댓글로 얼마나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 사람들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무사할까요?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서로 인과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뿐이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플 수 있어요 지금쯤. 그런데 그것이 비난해서 아픈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비난하는 글을 쓰면 손가락이 부러질 겁니다. 100%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죠? 이란의 대통령 에브람 라이시는 지난 4월 14일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 300개를 날렸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감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런데도 4월 23일
이란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감히 이란을 공격할 경우 유대인의 조국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런 벼락 맞을 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5월 19일 날 헬기를 탔어요. 이 비행기 혼자 탄 게 아니라 외무부 장관까지도 같이 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 외무장관까지도 같이 탔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같이 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같이 탔는지 모르겠어요. 이날 비행기가 3대가 떴어요. 이 비행기들이 3대가 동아제르바이잔 중부 산악지대를 지날 때 갑자기, 여러분 헬기가 뜰 때는 항상 기상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헬기는요, 이 일반 전투기와 일반 비행기하고는 다르게 조종사가 육안으로 이 앞을 보면서 조종을 하는 게 헬기예요. 이게 앞에 안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헬기가 3대가 뜰 때는 더군다나 대통령과 외무장관과 이 이란의 아주 주요 인물들이 탄 이 비행기가 뜨는데 기상 상태를 안 보고 떴겠냐고요. 떠도 될 만하니까 떴을 겁니다. 떠서 중부 지역을 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짙은 안개가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탄 비행기가 헬기의 프로펠러가 멈추고 추락하고 말았어요. 왜 보세요? 생사를 알 수 없다. 누가 이 비행기를 왜 떨어뜨렸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날 3대의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2대의 앞뒤에 있는 비행기는 멀쩡한데 똑같은 안개 속으로 가는데 한 대, 가운데 있는 거 한 대만 떨어졌어요. 이건 단지 안개 때문만은 아니다. 이거 뭔가 분명히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라이시 대통령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뒤에서 표정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분 좋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호메니가 지금 85살이에요. 고령입니다. 후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이 후계자를 누굴 뽑아야 되느냐?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라이시가 그 뒤를 이어서 하려고 했어요. 이란은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굉장히 이 정치 구조가 독특한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슬람은 뭐예요? 종교 국가죠. 그런데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니라는 사람이 난 이 사람 그 대통령이 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뽑아. 그럼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이제 최고 지도자인 이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니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다음 후보가 누구냐면은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니의 아들이에요.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해야지, 아들이 해야지, 왜 저 라이시를 시켜요? 대통령이잖니. 저는 뭡니까?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면 네가 해. 오케이. 뭐 어떻게?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혹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 모사드는요, 이 헬기를 직접적으로 추락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란의 핵 발전소를 공격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핵 발전소를 건설을 하는데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장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비들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러면 어떤 컴퓨터에 그 이 보드를 영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이 핵 발전소를 만드는데 모사드는
이 이란을 해킹하는 게 아니라 이 이란의 핵 발전소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납품하는 그 납품 회사, 그 납품 회사도 자기네들이 다 뭐 이 컴퓨터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또 이 부품을 수입해서 그 이 본체를 만들고 그 본체를 이란으로 수출하고 이렇게 되겠죠. 모사드는 아예 몇 단계 앞서서 그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의 거기서 만드는 제품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느 컴퓨터와 만나서 조립이 되면은 작동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원전 시설에 들어가서 세팅이 되면은 그때 드디어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는. 그러니까요, 이 모사드가 하는 이 작전은요 몇 수를 앞두고 한다는 얘기죠. 헬기가 미국산 헬기예요. 이번에 떨어진 헬기가. 그 헬기를 고치기 위해서 그 58년 됐대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도 58년 된 차 여러분들 타라면 타겠어요? 근데 이란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58년 된 거래요.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수리를 많이 했겠어요. 그 수리 부품 중에 몇 개를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추측일 뿐이라는 얘기죠. 예전에 그 이란의 핵 과학자 모셈 파크리자데라는 사람이 출근하다가 갑자기 총격을 받아서 직사를 했어요. 근데 총격을 누가 했냐? 도로 건너편에 트럭이 서 있었는데 그 트럭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트럭 뒤에서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기관총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그 모셈 파크리자데 핵 과학자가 탄 차의 뒷좌석에 부인하고 그 과학자가 둘이 나란히 타고 있는데 앞에 있는 기사와 경호원들은 다 안 죽고 딱 이 핵 과학자만 정확하게 찾아서 안면 인식을 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정수리를 이마를 정확하게 맞춰서 한 방에 가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죽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모셈 파크리자데가 그렇게 해서 암살에 성공을 해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이 모셈 파크리자데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27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침이면 나와가지고 그 베란다에 와가지고 화분에다 물 주고 옆집에 그 모셈 파크리자데 부인한테 이란 말로 뭐 인사하고 막 그렇게 했죠. 뭐 압살롬 알라이쿰 하면서 인사를 했겠죠. 이렇게 옆집에 27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이 할머니가 모셈 파크리자데가 죽은 다음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27년 동안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박했던 모사드의 스파이였던 거예요. 28년 작전이었다니까요. 이게 모사드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어디서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모사드에 끈아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부딪혔다, 조심하십시오. 모사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헬기를 모사드가 떨어뜨렸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란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안개 때문에 떨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 헬기가,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가 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합니다. 그 헬리콥터의 날개를 누가 멈추게 했는지 분명히 안다는 얘기죠. 누가 했을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헬기의 프로펠러를 누가 붙잡았을까요?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자지구의 전쟁이 끝난 후 과연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은 두 국가 해법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국적군이 들어가서 그 가자 지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우디나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 아랍 국가들이 들어가서 관리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은 가자 지구에 새로운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적어도 그 가자 지구 안에 이제 더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들을 다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차라리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다 갔으면 좋겠다. 아니, 이집트 시나이 반도도 싫다.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싫다. 저 멀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 끝난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땅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마스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지금까지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땅에 하마스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면 가자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텅 빈 자리에 또다시 누군가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끝없는 갈등, 미국 그랜드 캐니언 계곡보다도 이 더 깊은 계곡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유엔도 아닙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누구 뛰어난 정치인도 아닙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유럽 연합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깊은 골,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 깊은 이 골짜기에 이 갈등의 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갈등의 계곡을 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예수와를 믿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이젠 이슬람의 영에서 벗어나서 예수와를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와 안에서만 이 갈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기로는 하나님 저 황무한 가자지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신음받고 고통받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무슨 자유? 하마스로부터 자유를, 하마스로부터 벗어나고 이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슬람의 영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짓의 영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하마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와를 만나며 그 땅 하마스가 떠나가고 오직 그 땅에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옛날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토라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옛날 우리에게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땅 가자에도 이 샤브옷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내산에 불이 임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듯이 하나님 가자 지구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자지구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가자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가자지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다 그 땅에서 저 이슬람의 영을 쓸어버리시고 하마스의 이 아말렉 영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그 불쌍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도 하나님 예수와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만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꼬란이 아니라 토라를 읽고 토라에 감동받고 토라에 무릎 꿇는 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저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분명히 지금 이 프로펠러를 잡은 하나님의 손으로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